백제, 신라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보통의 이제 고대 국가인데 지금 배우는 게 우리가 연맹 국가거든요. 지금 배우는 게 여러 군장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게 연맹 국가인데 아직 군장 국가 단계에 멈춰 있었던 나라가 하나는 옥조고요. 또 하나는 동해예요. 그러니까 이게 옥조와 동해는 주변 국가들보다는 아직 국가 성장 과정이 조금 늦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건데 왜 옥조와 동해는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면 부여나 고구려가 이렇게 연맹국가인데 반하여 옥조와 동해는 아직 군장국가 단계에 머물러 있었느냐, 성장을 못하고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건 우리나라의 이쪽 지형을 잠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지형에 보면 이게 산맥이, 큰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산맥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중국의 선진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중국의 선진문화라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북방을 타고 들면서 이렇게 평야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조와 동해는 이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방에 치우쳐 있었던 관계로 선진 문화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구나. 선진 문화라는 게 뭐겠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선진 문화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철기인데 이러한 철기 문화와 같은 선진 문화를 옥조와 동해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성장을 못했고 또 하나는 위에 강력한 고구려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옥조와 동해는 이 고구려의 강한 압박으로 역시 끊임없이 고구려에게 수탈을 당하면서 국가 성장이 늦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읍군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노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군장들이 나라를 통치했던 군장 국가였다. 그래서 이제 옥조와 동해는 고구려나 부여에 비해서 국가의 성장 속도는 늦었고 그래서 연맹 국가였구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옥조의 풍습을 먼저 쓰고 그 밑에다 이제 동해의 풍습을 따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옥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해산물이 아주 풍부했어요. 소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물이죠. 어물 등의 해산물이 비교적 풍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해 바닷가 쪽에 있었으니까, 이 바닷가 쪽에 있었으니까 뭐 아무래도 해산물이 풍부했을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도 발달했고요. 농경도 발달했어요. 농경도 있었다. 그리고 농경도 발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옥조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풍습은 뭐냐? 민면일제입니다. 예를 들면 민면일제. 결혼 풍습으로는 여기 있었다. 이거죠. 민면일제죠. 일종의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매매혼이다라고도 많이 하게 되는데 민면일제가 있습니다. 어린 여자 아이가 결혼을 전제로 결혼할 남자 집에 미리 가서 사는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시댁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면서 그 집에 이제 풍습도 익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성하게 돼서 여자아이가 다 크면 다시 시집에서 이제 시댁 쪽에서 친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때 이제 결혼할 남자가 예물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예물을 갖고 이제 여자 집에 찾아와서 그 예물을 주고 여자를 데려간다라는 건데, 이 고구려의 대릴사위와 함께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고구려의 대릴사위와 이 옥조의 민면일제가 둘 다 이제 갖게 되는 이 공통점은 둘 다 뭐 때문이냐? 이때 당시에 이제 노동력 문제죠. 노동력 문제. 이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풍습을 만들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 문제와 관계 있었구나. 그러니까 노동력을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노동력 문제였구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제 옥조가 갖고 있는 가족 공동 무덤이죠. 이 가족 공동 무덤이 있었구나. 보통 우리 이제 골장제라고도 하는데 가족 공동 무덤이다 이거죠. 그다음 이제 목각 앞 입구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항아리를 두고 이제 거기다 이제 쌀을 저장하고 뭐 이렇게 이제 죽은 사자를 위한 그런 풍습이죠. 아무튼 가족 공동 무덤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옥조의 뒤를 이은 나라가 이제 그 밑에 같은 동해가 되겠습니다. 동해. 그래서 이제 옥조와 동해 둘 다 군장 국가였기 때문에 읍군 삼노라고 하는 이제 군장들이 통치했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다. 이 나라들은 군장이 통치하는 나라였구나라고 보시면 되면서 자 동해의 풍습을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직 기술이 아주 뛰어났어요. 여기는 방직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이 있어요. 단궁이라고 하는 거죠. 단궁, 활이죠, 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활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과하마라는 게 있어요. 과하마. 이게 무슨 말이냐? 조랑말이죠. 조랑말입니다. 여러분, 과일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있다. 땅이 있다. 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과일나무가 이렇게 자란다. 이 과일나무가 있단 말이야. 그 과일나무 밑으로 뭐가 간다? 말이 지나간다. 그러면 과일나무 밑으로 말이 지나갈 정도라면 말이 작았다. 작은 말이구나. 아하, 조랑말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작은 말이었다. 그 다음에 반어피라고 하는 것도 있죠. 반어피. 바다 표범의 가죽인데 반어피입니다. 이 단공 과하마 반어피는 이제 동해가 자랑하는 특산물인데, 이게 바다 표범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야, 우리나라 옛날 동해 바다에 이 바다 표범이 엄청나게 살고 있었구나. 아니, 이게 특산물이야. 이 바다 표범의 가죽을 파는 게 이게 특산물이야. 이게 얼마나 이제 풍부해. 오해한 얘기죠. 예, 이제 단공, 과마, 반어피 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화라는 게 있어요. 책화. 이건 책임을 물어 화를 주는 건데, 각 시족 간의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해라는 나라는요, 시족 간의 경계가 아주 엄했던 거예요. 그 경계를 침범하면 소와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아주 굉장히 삼엄했다. 그 경계를 딱 넘으면 소나 말 등으로 변상하게 한다.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많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은 의자 쓰고 책상, 초등학교 때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 의자 주면 뭐 남학생 여기 앉혀주고 뭐 여학생 여기 앉혀주면 가운데 이렇게 딱 선 긋잖아. 그치? 막 선 긋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팔뚝 넘어오면 막 쑤시고 찌르고 막 안 그래? 아유, 저희 어릴 때는 뭐 짜가고 그랬어요. 특히 이제 이쁜 여학생이 앉으면 절대로 안 해요. 이쁜 여학생이 있으면 좀 여유 있게, 여학생 이쁘면 이렇게 너무 여유 있게 줘요. 근데 막 코치질이고 뭐 머리 막 석회 이 막 나오면 막 이렇게 갖고 막 줘받고 막 그러면 또 서로 싸우고. 아유, 초딩 때 저희 때는 뭐 그랬습니다. 요즘 시설이 너무 좋아서 따로따로 있죠. 개인적으로 혼자 앉잖아. 요즘은 뭐 그럴 이유가 없죠. 아, 우리 때는 참 많이 그랬다. 책화. 그래서 동해라는 나라는 시족 간의 경계를 두고 그 경계를 침범하면 배상하게 하는, 시족 간의 경계를 아주 삼엄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책화가 있고 조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조계원.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었어요. 요 두 개는요. 요 두 개는 이제 시족 사회의 전통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 요거 시족 사회의 전통이 여기까지 이어져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동해라는 나라가 이게 이제 왜냐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산맥으로 막히다 보니까 외부 문화의 영향을 덜 받아.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 전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동해에도 제천 행사가 있어요. 뭐냐? 동해 제천 행사 무천이라는 게 있어요. 무천. 이것 이제 10월에 이루어지죠. 보통의 제천 행사는 뭐 이렇게 10월에 이루어집니다. 제천 행사, 하늘의 추수 감사제의 성격을 지녔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다시 동해와 옥조에 대한 내용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해와 옥조를 마무리 똑 쳤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공통점은 두 나라, 동해와 옥조의 공통점은 옆에다가 이렇게 또 추가한다면 두 나라는 뭐가 없다? 왕이 없다라는 거. 알겠죠?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군장이 통치했어요. 군장 통치했어요. 그때의 군장은 읍군이라고 불렀어요. 또 삼노라고 불렀어요. 읍군, 삼노라고 부르는 군장이 통치했던 나라였어요. 둘 다 고구려의 압박을 받았어요. 이런 나라들이 옥조와 동해 공통점, 왕이 없는 군장 국가였다. 설명 앞쪽에서 이미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우리가 어딜 간다? 사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도를 좀 보시면요. 사만 중에도요, 만이 있어요. 여러분, 만에는요, 여기 나와 있는 목지국이 있는데 쉬운 4개의 나라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마흔에는요, 모두 쉬운 4개의 나라가 있어요. 진안에는요, 여기 이렇게 사로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로국으로 대표되는 진안에는요, 총 1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변환이 있는데, 구야국이 대표가 되는데, 변환에 역시 12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 셋을 다 합치면 총 78개의 나라들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가 된다? 사만이 된다는 거죠. 그 78개의 사만 중에 만에서도 제일 큰 나라가 어디다? 목지국인데, 요 목지국의 왕이
진왕이라고 추대되어 사만 전체를 이렇게 리더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만은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자, 요 사만은 원래 세워지기는 고조선이 멸망할 때 이쪽에 고조선이 멸망하면서 남쪽으로 쭉 내려온 고조선의 유민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토착민과 결합돼서 만들어진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고조선 유민과 더하기 이렇게 토착민이 결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사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만은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만의 목지국, 그 목지국의 왕이 사만 전체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만의 정치는요, 재정 분리라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 됩니다. 사만은 재정 분리, 이게 제일 큰 특징이다라고 봐도 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천군. 아니요, 죄송합니다.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고요. 이 소도를 지배하는 것이 천군이었는데 요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군이라고 하는 소도라는 곳을 천군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군장이 있고요. 정치를 다스리는 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만에는 소도라는 벼릅이 있었고 이곳에 천군인 제사장이 다스렸다라는 거. 그래서 사만은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는 것이 재정 일치 사회였는데 사만의 소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재정 일치에서 재정 분리로 넘어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구나. 여기 이제 사만의 소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곳은요, 이 소도에는 정치범들, 정치적 죄를 지은 사람이 그리 도망가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도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위쪽에다가 잠깐 이렇게 위쪽에다가 쓴다면 소도가 갖는 상징적 의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신구 세력의 충돌을 방지하는 이렇게 충돌을 방지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완충 역할을 해요. 이렇게 완충 역할. 그래서 완충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세력과 구세력이 있는데 요 신은 이제 주로 이제 군장 쪽이 되는 거고요. 구세력이라는 게 이제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고조선 유이민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군장 세력, 신세력이 되는 거고 토착민들이 구세력인데 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융합해서 살게끔 만들어준 것이 이제 소도다 이렇게 살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분리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만에 이제 또 경제를 본다면 벼농사가 발달한 나라예요, 여러분. 벼농사가 아주 발달했고요. 그래서 많은 저수지들을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만듭니다. 뭐 김제에 가면 벽골제가 있고요. 제천에 가면 의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에는 이미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벼농사가 발달해 왔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특히 사만 중에서도 여러분 변안에서는 이 철 생산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철 생산은 특히 이제 변안에서 유명하죠. 변안의 철은 아주 그것이 특히 변안의 철은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서 요게 이제 이 변안의 철은 어디로 갔느냐? 요게 이제 낭랑이라는 곳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못두됐다. 이렇게 일본으로 요게 이제 수출도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외국으로 수출뿐만 아니라 사만에서는 이 철을 갖다가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화폐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벼농사가 발달하고 저수지를 많이 만들었으며 철 생산이 유명했던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뭐 독특한 특집도 많아요. 독특한 경우도 어떤 경우냐면 초가지붕의 대표적인 게 반움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귀틀집도 있어요. 그런데 반움집이 있고요. 반움집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도 귀틀집 같은 데도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사만 사람들 중에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움집, 반움집, 귀틀집 이런 데 이제 거주하는 사만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 벼농사와 같은 이런 농경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만 사람들이냐 두레라고 하는 협동 공동체 조직이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발달이 됐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제가 두 번 있었어요. 5월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있고요. 이렇게 두 번의 계절제가 있어요. 이런 계절제 5월과 10월 이게 제천 행사인데 5월 달에 이루어지는 건 보통 이제 파종 때죠. 파종 씨를 뿌리는 시기죠. 보통 이제 파종 이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올 농사는
수학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파종식이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추수죠. 그러니까 이제 가을에 하는 거죠. 가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제천 행사라고 보고 이제 추수감사제와 같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